자, 2013년 서울시 7급 문제죠. 서울 7급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오지선다형일 때예요. 그래서 지금 다 사지선다형 바뀌었지만 그때 과거에는 이런 적이 좀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관치행정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뭐 자치행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관치행정이 사실 여기 일본 선지 1번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가 설치해서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자체가 실시되는 내용이 아니죠. 중앙이 다 컨트롤하는 형태죠. 맞고요.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맞고요. 세 번째, 지방행정의 수행 방식은 관치행정, 자치행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얘는 이제 관치행정뿐만 아니라 중간에 위임행정이 있죠. 중앙정부에서 위임해주는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행정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정답 3번이에요. 두 번째요. 다음 중 미국의 헌장 제정 방식 중에 자치헌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 가지 종류 있었는데, 정답은 4번이고, 지역사회에서 만든 선장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선지 4번하고 5번하고 이미 상충되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헌장 관련해서 좀 볼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 뭐 자치헌장의 종류는 이렇게 뭐 학자들 좀 달라요. 제목은 큰 타이틀은 자치헌장 제가 붙여놓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특별헌장, 그리고 일반헌장, 홈룰이라고 해석되는 자치헌장 부분하고 분류헌장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출제된 게 자치헌장 홈룰이었죠. 그래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주민투표 통해서. 특별헌장은 어떤 거냐면 주의회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위에 이제 주의회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의회에서 개별 지방정부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성은 좀 맞출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일반 헌장은 지방정부에 똑같은 거 주는 거야. 똑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고, 분류 헌장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인구 규모별에 따라서 제정하는 방식을 분류 헌장이라고 해요. 이제 홈룰은 지역사회 스스로 이 주민투표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섞어놨죠. 그래, 정답 4번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중에 기관 대립형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게 기관 대립형, 그 다음에 기관 통합형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절충형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기관 대립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관 대립형은 단체장 선출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를 별도로 선출한 방식이죠. 자, 그래서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 할거지를 맡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시장 의회 형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는 지연이 발생하죠. 자, 이게 기관 통합형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세 번째, 지방 의원들은 직접 행정 집행을 담당함으로써 이건 다 기관 통합형 얘기죠. 행정의 주민에게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4번하고 이 5번 부분도 이 4번 부분도 다 통합형 얘기고요. 5번 부분에 지역 주민 인기 편성은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화됐는데, 보통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선심성 정책, 인기 있는 정책, 그래서 다음 대선이 되기 위해서,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단기적인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특히나 기관 대립형 같은 경우에 단체장이.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네 번째 문제요. 현행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에 나왔죠. 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많이 매끄럽진 않은데, 일단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행정구역과 실질 행정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만 하더라도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행정구역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사실 생활권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화, 보통은 이제 생활권이 넓어지고 행정구역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틀린 내용인데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서 상하계층 간의 의사 전달에 왜곡 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행정계층이 통제가 유리하죠. 근데 행정계층 말 그대로 밑에 하나의 계층이 더 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장 밑에 뭐 노량진 동장이 있다. 행정계층이잖아요. 근데 뭐 이 의사소통이 여기 한마디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외국 이름 덮고요. 그래서 행정계층이란보다는 뭐 자치계층 구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정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요. 동급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이나 물론 인구나 면적 등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뭐 자치구는 사이즈도 크고요. 뭐 재정력은 좋지만 뭐 저기 어디 강원도나 뭐 경상북도 이뭐 군 단위는 인구도 적고요. 그리고 재정력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사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각 자치구 간의 특성 차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원시랑 그다음에 뭐 평택 다 구분이 좀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서울시 안에서 동작구나 뭐 관악구나 뭐 영등포가 다 붙어 있어. 이게 좀 애매하죠. 이 구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나죠. 자치구 간에. 영등포구하고 뭐 동작구하고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조정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도의 군의 구역이 너무 넓어버리면 뭐 생활권 불편과 참여에 조절한 문제점을 당연히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할구역이 넓죠. 다섯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위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현재 교육위원은 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이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선거구제죠. 그래서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3번이 틀렸고요. 기초의회 선거에는 정당 공천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죠. 자, 맞고있다. 여섯 번째 문제예요. 현행법상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거 지방자치법이 다 있긴 한데 좀 이게 좀 사실 좀 지역적인 조항도 일부 있어요. 근데 정답이 좀 쉬웠어요. 시군 및 자치구는 9일이죠. 14일은 이제 시도 같은 경우 14일이고 기초 같은 경우 19일이었죠. 그래서 이 수칙은 좀 워낙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칙 잘 기억하셨다면 5번 쉽게 부르죠. 행정사무감사 1년이고요. 다 맞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일곱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의회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실 이것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법 등에 나와 있는데 사실 1번은 여러분들이 그 조항을 모르시더라도 뭔가 좀 어색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지방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서 전임 의원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이랬죠. 다음 달이겠지 당연히. 그죠? 만약에 다음 달이면 중간에 이게 기간이 비어버리잖아요. 4년마다 선거도 할 수 없어. 애초에 사실 출제를 하려고 이렇게 다음 날 대신 다음 달이라고 글자만 바꾼 것 같은데, 이 정도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죠. 1번 맞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지방의회 의원분들 다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선거에 선출되기 때문에. 자, 여덟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사실 정답이 없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의회직이 별도로 선발을 하죠. 의회직을 올해부터.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 문제예요. 다음 지방 공공서비스의 공급지원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 소비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액수 표시된 권리 증서. 야, 자, 이런 게 참,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자들마다, 우리나라 이 출제위원들마다 이 표기를 좀 달리하죠. 이 증서는 우리가 그냥 바우처라고 한글로 쓰는 경우도 많죠. 프랜차이즈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현금 액수를 표시는 권리 증서 주는 방법은 바우처 주는 거죠. 바우처 증서로 적혀 있으면 심지어. 그래서 바우처를 이제 뭐 저소득층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뭐 식품 바우처다 그러면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교환하는 형태죠. 바우처죠. 그래서 이게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 형태죠. 우리 뭐 행정학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10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나왔죠. 1번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업권이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지 있지 않죠. 자, 이거 지금도 없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두 번째,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 입법권이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상위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어 버리면 자치 입법권 즉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법이 먼저 그 상위법이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세 번째, 조례로서 독자적인 지방대 세목 신설 불가능하죠. 조세 법률주의예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제도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할 효과가 있다 아니라 점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총액 인건비 제도가. 그래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뭐 상여금이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력의 고위직을 소수로 뭐 채용을 할 건지 사용할 건지 아니면 뭐 하위직을 좀 더 많이 운영을 할 건지 그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총액 인건비제죠 이게. 그래서 자치조직권 제한이 아니라 자율성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법률에 위임 없는 한 조례로서 형벌의 부과와 부칙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맞는 내용이죠. 11번째 문제가 조금은 애매한 게 학자들만의 구분 단어가 좀 달라서 역시나 광역 행정 중에 연합 방식이랬죠. 연합 방식인데 연합 방식 볼게요. 연합 방식과 우리가 공동 처리, 이게 약간 학자들의 구분 기준인데 통합 방식, 공동 처리 방식, 연합 방식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 연합 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구나 아니면 관악구 둘 다 법인격 각자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단체나 창설해서 그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그 연합단체한테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뭐 예시가 도시공동체나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그리고 복합사무조합 등이 해당하는 데 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 내용을 하시면은 바로 복합사무조합이 이제 정답이 바로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12번째 문제요. 다음 중 지방행정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행정학 문제야. 왜냐면 여기 앞에 지방이란 단어 빠지면요 그냥 행정 책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지방이라는 단어 때 빼고 보시면 행정 책임은 행정행위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한다는데 둘 다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죠. 13번째 문제가 대표적인 서울시, 지금은 지방자치론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지방자치론을 출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행정직렬에 대해서는 뭐 타직렬은 일부 하고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서울시 따로 출제할 때 스타일이죠.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왔죠. 안행부, 지금 행안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총리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장관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국무총리가 다 껴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변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조정이란 거 조정하려면은 자기 이 당사자들보다는 한마디로 직급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 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이제 마찰이 발생해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특별시장도 장관급이잖아요. 그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행안부 장관이 할 수가 없어요. 총리가 할 수 있겠죠. 이 직위를 생각해 보셔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지방세는 여기 내용이 9개 보통세를 외우셔야 되죠. 제가 이번에 여기 해설지에는 딱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놨죠. 제가 취일의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갈지자를 이렇게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래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로는
특광역시랑 구의 보통세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세로로 그냥 남는 게 있죠. 이렇게 취일의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그리고 세로로 남는 게 특광역시랑 가까운 게 같은 그 광역지자체인 도가 되고요. 좀 멀리 있는 게 시군세.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딱 주민세 여기 남죠. 그래서 주민세는 시군세임에 동시에 특광역세죠. 그래서 1번이 다 틀렸고요. 한번 볼게요.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 맞고요. 재정권에서 강제로 부가징수하죠. 뭐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죠. 부가라면 무조건 내야 되죠. 지방세는 익성이죠. 그래서 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주로 이 부과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능성이죠. 능력에 따라 부과라는 게 좀 강조되고 있어요.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는 관할 구역 내 자치구간 재정 불균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공동사했죠. 그래서 50%씩 자치구에서 걷어서 n분의 1에 다시 나눠주죠. 자, 이거 이게 서울시 공동세라고 하는데 요거 맞고요. 자, 15번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데, 법인도 주민에서 권리 의무를 가지고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도 주민이 될 수 있죠. 여기다 주소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민은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될 수 있고요. 오직 한 가지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지를 주민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 최고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주민이, 그리고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 국민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주민은 그냥 주소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16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 재정 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재정 규모를 반영하고 있댔는데, 사실은 재정 자립도 산식에는 일단 세입 기준이고요. 일반에게 총 세입 분해죠. 일반에게. 그래서 그 특별에게는 기금이 빠지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총 재정 규모를 반영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으로 책정이 되죠. 일반에게 총 세입 분해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세출은 모르고요. 세 번째,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방채 수입을 자주 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지방채, 사실 이게 조금 이슈가 있어. 이게 지방채도 채권은 발행하는 거잖아요. 지방채 수입했을 때 결국은 이제 빌렸다가 나중에 갖게 되는데, 정답은 5번이라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이슈가 있어요. 제가 지방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주 재원이라 보기엔 사실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출제한 학자들은 그냥 출제하신 분은 이 지방채도 수입원을 보고 있다 했는데, 보편적으로 안 봐요. 보편적으로는. 자, 근데 이쪽에 조금 좀 복수정답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요.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의존 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아니죠, 그죠? 그 분자에 들어가는 게 자주 재원만 들어가죠. 그래서 의존 재원이 교부세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다섯 번째,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 세외 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맞죠. 사실 일반액의 엄밀히 따지면 일반액의 총세입인데 이걸 앞에 표현이 없이 그냥 그대로 썼죠. 어째 정답 5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친 것처럼 지방채 수입을 자주 재원이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포함할 건지 논란이 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이 문제에서는 복수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자주 재원을 본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 소환제에 관한 내용이랬죠.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3분의 1 찬성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해임이 확정된다. 3분의 1 이상 투표고요.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죠. 반반 넘으면 해임할지 안 할지니까. 그러니까 정답 1번 틀렸고요.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 대항에서 제외되죠, 그죠? 앞뒤로 1년도 안 되고요, 그죠? 선출한 지 1년 안 됐을 때, 그리고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을 때는 또 제외되죠. 그리고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퍼센테이지 아셔야 되는데, 시도지사 같은 게 10%, 기초는 15%, 그리고 이 지방의 의원들은 20%죠. 일단 수치만 큰 거고. 4번이 조금 좀 지엽적이죠. 시행은 2007이고 법률은 2006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조금 알긴 어렵지만 정답 2번이 좀 명확했죠. 그죠? 18번째 문제 또 나왔죠. 아른슈타인이 이제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크게 세 가지고, 그리고 세 가지 안에서도 비참여가 두 개고요. 그리고 형식적 참여가 세 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참여가 세 가지인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문자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어 단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출제하는 그 출제자마다 같은 영어 단어인데 자꾸 한글로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제가 가로 안에 막 집어넣어놨죠. 근데 모든 기출문제를 보니까 아인슈타인 관련해서는 가로 안에 이 영어 단어를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한번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냐면, 저도 좀 고민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앞에 거 한번 따서 MT, ICP, PDC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MT, ICP, PDC 그 PP끼리는 붙어 있으니까 사실 뭐 헷갈릴 일 없을 것 같고, 사실 C도 코퍼레이션하고 컨설테이션이니까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MT, ICP, PDC, MT, ICP, PDC. 자, 그죠? 용 하나 외워두시면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째요. 현행법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로 규정된 것은.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 좀 흥미가 없죠. 14번에 우리가 보통세 세목을 우리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게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같은 게 목적세. 한마디로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게 목적세잖아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마지막 문제요.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상관없는 것은.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란 결국 중대선거구제 중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한마디로 지역의 유지 딱 한 사람만 보통 당선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기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꼭 자기 그 좁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이 이득을 반영하려고 하겠죠. 즉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요. 후보자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다. 이건 소선거구제 이야기죠. 지역 주민의 정치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찬성 논리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서울시 문제 풀어드렸고, 서울시 문제가 특히 과거 문제가 보면 좀 깔끔하지 않은 것도 좀 있어. 그죠? 너무 당연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이 14번하고 19번이었나요? 사실 같은 문제를 또 출제한다든가,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 문제 안 풀어봐도 되나요? 하시던데,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근데 너무 옛날 문제보다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참 좋죠. 근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과거 문제는 시간이 많이 드시고 지방 아치론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실 분들이면 당연히 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배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 420문제 적진 않죠.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보시고 최근에 법률이 재개정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도 내가 다른 과목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신 분이면 또 과거 문제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도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